자, 점심시간 함께하는 딜사이트 런치박스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별일 없죠? 네, 저는 항상 건강합니다. 네,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올라가다가 항상 한 10분 지나면 쫙 빠집니다. 그런 게 조금 아쉬운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최근 몇 개월간 겪었던 파란불에 비해서는 최근에 빨간불이 조금 더 자주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시장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코너 런치 토크에서는 어떤 이야기 하나요? 앵커님 구독 좋아하세요? 구독이요? 네. 아니요. 왜 안 좋아하세요? 그거 누르면 뭔가 내가 여기에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헌신해야 될 것 같고 엮이는 것 같아서 관계성이 생기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구독. 오늘 자세한 얘기들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별다방에서 구독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별다방에서? 네, 다음 달 스타벅스에서? 그쵸. 오.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고 하는데 구독 서비스가 제가 느끼기로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독 서비스가 커져갈 때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관점에서 투자 대응 전략을 꿰봐야 할지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구독하는 시대라고 하니까 딜사이트 구독 안 하신 분들 혹시 까먹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불만나는 리포트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오늘 불만나는 리포트에서는요. 삼성전기 그리고 CJ대한통운, LG이노텍 이렇게 다뤄보겠습니다. MLCC 얘기를 삼성전기 리포트에선 해볼 텐데요. 이게 전기에너지를 저장을 효율적으로 하지만 네. 또 작고 가벼워서 다방면으로 쓰인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사업 전망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또 CJ대한통운에서는 메일오네라고 하는 새로운 배송 서비스를 이번에 도입했다고 합니다. 매일 오네? 네, 그래서 관련돼서 기대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다뤄보고 또 이번에 아이폰 16 시리즈 출시하고 난 이후에 LG 이노텍 이슈들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할지 세 가지 소식들 다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막힌 투자 한끼 마지막 코너에서는요.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해볼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런치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자, 그러면 지금은 구독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저희가 적어봤는데요. 스타벅스도 그렇고요, 유튜브도 그렇고요, 넷플릭스 그렇고요, 여러 가지 구독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구독을 요청하는, 부탁하는, 읍소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 그리고 경제 유튜버이자 구독에 크게 신경 쓰는 우리 돈쌤 정현두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거의 생명줄과 같은 네, 뭐 구걸하고 있죠. 구독, 근데 좋아요. 구걸한다고 해주진 않더라고요. 네. 내용이 좋으면 네, 구독은 뭐 알아서 해주시겠거니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예. 박정훈 팀장님은 어떻게 구독 좀 많이 하시는 편인지. 저는 뭐 남들이 하시는 뭐 그런 구독 서비스 뭐 이용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오늘 방송을 위해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네. 도대체 뭐 어떤 구독 서비스가 많은가? 네. 뭐 다양한 구독은 뭐 김치 구독도 있고요. 네. 김치 구독이요? 매월 이제 그 농협에서 하는 이제 뭐 매월 이 김치 내가 이제 구독을 하게 되면 새롭게 담궈지는 김치가 집으로 배송이 되는 거예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너무 다양한 구독 서비스가 있었는데 자 오늘 뭐 사실 이 구독 경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또 이야기해보고 저도 돈쌤님이 또 어떤 구독을 하고 계신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또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같이 뭐 그런 부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구독이라고 하면은 이제 신문. 그렇죠. 신문이 주로 이제 그렇죠. 구독이었고 우유. 네. 우유 신문. 그래서 매월 매일 사실 또 아까 김치 같은 것도 그 처가댁 구독 아닙니까? 처가댁 구독. 네, 김장 1년에 한 번 김치하는. 처가댁 구독은 조금 네. 어려워요. 네. 그러면은 본가 구독으로 바꿀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스타벅스 코리아가 개점 25주년을 기념해서 30일간 구독료 9,900원으로 이렇게 하니까 광고 같네요. 광고 아닙니다.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3개월 동안 시범이 운영된대요. 그러니까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구독을 하면은 이제 할인 쿠폰을 주고 매일 거기서 커피 마시는 분들은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커피를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게 구독 서비스 등을
기업들이 앞다퉈서 이렇게 출시하는 이유 이런 거는 뭡니까? 뭐 지금 뭐 많은 이유가 있겠죠. 많은 이유가 있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소비자들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본인의 생태를 끌어들이는 락인 효과를 위해서 이제 보통 많이 구독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네. 지금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지난 한 2개 분기 정도요. 네.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벅스가 전 세계적으로 때려 맞았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둔화가 되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두 자릿수 이하의 매출 둔화를 보여주다 보니까 스타벅스가 주가도 물론 많이 빠지기도 했고 물론 그 사이에 뭐 CEO 교체도 있었고요.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특히나 우리나라 국내에서 그러한 어떤 수요를 좀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뭐 전략으로서 지금 뭐 구독 서비스를 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3개월 동안 우리가 한번 좀 시행착오를 좀 겪겠죠. 뭐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겪을 것이고 그리고 스타벅스를 늘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이 구독 서비스를 전 당연히 이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네. 뭐 가격대를 좀 보니까 지금 뭐 9,900원에 쿠폰 30장이니까 한 네. 달에 네, 뭐 가격적으로도 뭐 크게 저렴하게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뭐 괜찮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사실 이 구독 서비스를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스타벅스가 그렇게 힘든가? 요게 또 이제 마음속에 하나 또 이제 생각이 드는 거니까 네. 이 부분이 사실 소비자들한테 지금까지 스타벅스가 갖고 왔던 또는 애플도 마찬가지죠. 애플이 갖고 왔던 여러 가지 기업 이미지가 있듯이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업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늘 제가 뉴요커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드라마를 보게 되면 꼭 스타벅스가 하나씩 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기업 이미지에 혹시나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정책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 시장에서 좀 지켜봐야 될 그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독 서비스가 오늘 뭐 제가 준비한 자료이겠지만 이게 정말 득일까 아니면 정말 실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이라고 하니까 살짝 조금 구차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마케팅의 그렇지. 이미지 측면에서. 네. 알겠습니다. 돈센님한테도 네. 사실 구독이라는 게 기업들한테 좀 매력적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물건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다가 그 다음으로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발달한 게 이제 기프티콘 같은 걸로 어떻게 네. 보면은 오. 그 미래의 매출을 좀 당겨서 쓰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리고 스타벅스 기프티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축통화에 가까운 그런 효과를 왜냐하면 일단은 기프티콘 보낼 때 스타벅스계 가장 달러와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예, 다른 것들은 혹시 그 동네에 있는지 좀 확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뭐 또 더 나간 것이 구독 같은 경우는 구독자를 계산을 하면 현금 흐름이 예상이 되잖아요. 예,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그 매출의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제가 어쩌다 보니까 오늘 스타벅스 색깔의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렇네요. 예, 그래서 한번 제가 보니까 그 30% 할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게 스타벅스에서 머리를 참 많이 짠 흔적이 납니다. 오후 2시부터입니다. 예, 모닝커피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점심 먹고도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고도 커피를 마시겠다는 그런 이제 거의 카페인 환자들한테는 이제 30%에 팔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또 처음에 들었을 때 저는 30% 할인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쿠폰 30장 즉 커피 한 잔 30%. 즉 이제 스타벅스를 이제 오후 2시부터는 메가커피 가격으로 마실 수 있다. 뭐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구독을 하면 사실은 지금은 데이터의 시대고 AI의 시대고 네. 이걸로 분석을 해서 효율성과 매출을 극대화하자는 전략들이 팽배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언제 마시고 뭘 마시고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러면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그 유지율 같은 거 보면 이제 미래 매출 같은 게 네. 예상이 가능하니까. 알겠습니다. 속보가 하나 나가가지고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 사무실에 총격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사진까지 공개가 됐는데 이제 유리창 창문에 총이 뚫린 그런 사진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이게 정치적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인명 피해는 없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스타벅스 음료 할인 쿠폰 요거 결국은 어떻게
잘 될 것 같으세요? 뭐 저는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최근 들어서 스타벅스의 어떠한 위치, 포지션이 어떤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물론 과거는 약간 고급 이미지, 예, 그리고 약간의 뭐랄까요, 좀 우아한 이미지, 예, 그리고 뭐 정말 뉴욕을 동경하시는 분들의 여러 이제 그러한 여러 복합적인 이미지가 스타벅스 안에 있었는데 최근에 국내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커피를 다들 좋아하시니까 그 개인 어떤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커피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네. 뭐 정말 맛도 뛰어나고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 그리고 가격도 이제 조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프리미엄 커피에 대해서. 근데 그런 프리미엄 커피에 대한 수요를 과감하게 또 지출하는 그러한 모습들.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고 그 반면에는 또 양극단 현상이 있잖아요. 완전히 정말 저렴한 커피를 팔고 있고 네. 정말 대중적으로 또 다가가는 그런 브랜드들이 좀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수요에 대한 양극단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스타벅스가 그럼 정말 이 맛있는 프리미엄 커피냐라고 했을 때 요즘에 맛있는 커피가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예. 오. 그러면 만약에 저렴한 커피냐 했을 땐 가격이 또 비싸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포지션 자체가 지금의 이 스타벅스의 여러 전략적인 그 구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라는 그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쿠폰이나 아니면 지금 같이 나온 이 구독 서비스나 여러 이제 사회적인 어떤 지배율을 좀 또는 락인 효과를 더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 정말 시장 지배율을 그대로 이어갈까 또는 매출이 상승할까 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한국에 대한 이런 실적이 정말 괜찮게 나올까는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의 커피 시장 자체가 약간은 조금 다양해졌다. 우리 돈세님이 또 커피 매니아? 카페인 네. 환자예요, 환자. 환자예요? 예. 환자라서 중독자? 네, 카페인 그 자체가 필요하고요. 와. 네, 사실 근데 스타벅스는 매장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매장 뭐 그것도 때문에? 있죠. 네, 매장으로 가는 겁니다. 테이크아웃을 할 것 같으면 굳이 스타벅스를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마실 거면 초록색, 들고 다닐 거면 노란색 이게 네? 나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메가커피 같은 건 다 노랗잖아요. 아니 그런 게 어디서 스타벅스 매장에 뭐 꿀만 나왔습니까? 아니 근데 매장을 환자. 갈 거면 예. 일단은 스타벅스가 이제 어딜 여기에는 있을 것 같다 하면 다 있고요. 그리고 그건 앉아서 얘기할 공간이 필요하면 스타벅스를 가는 것이고 카페인이 필요하면 이제 노란색 쪽으로 요즘 메가커피를 넘어가는 테라커피까지 나온다 그러는데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커피 시장이 좀 양분화됐기 때문에 지금 스타벅스는 그 테이크아웃이 노란색으로 빠져나가는 걸 어떻게든 좀 잡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맞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예. 있는데 사실 뭐 우리가 구독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돈을 쓰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손이 좀 작아지잖아요. 맞아요. 예, 이상하게 비싸요 사실. 사실 어디 요즘 고깃집 가면 1인분에 한 2만 원씩도 하는데 네. 그냥 좀 모자라다 싶으면 몇 개 시키고 네. 뭐 옷도 한 3, 4만 원이면 싸고 좋다라고 네네. 하는데 1년 구독료 34,900원이라고 하면 뭐 이거는 뭐 기둥뿌리를 뽑아라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여기 거잖아요. 있네요. 밥 네. 한 끼 3만 원이면 잘 먹었다. 근데 사실 이거 술자리 3만 원? 조금 예전 거죠. 물가 반영이 안 됐는데 그래도 구독료는 이상하게 맞아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거 많이 해지된 것 같아요. 많이 해지된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저거 하나 하다 보니까 근데 저거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세대는 예. 컨텐츠라는 건 어. 공짜였어요. 그렇지. 네. 맞아. P2P 사이트를 통해서. 하다못해 음악도 MP3 공짜로 받은 적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소리바다에서 그렇죠. 다운받아서 네. 듣는 맞아, 거였는데 맞아, 맞아. 음악에 네. 돈을 왜 냅니까? 맞아요. 그리고 테크노마트 앞에 가면 거기 해적판 많이 팔았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 그 술집에 가면 그 음료 많이 시키고 서비스 주잖아요. 서비스는 공짜라는 뜻이거든. 그렇지. 우리한테는 이제 서비스는 이제 공짜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선진국에서는 서비스가 더 비싼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산업이 게임 같은 거. 구독하면 이제 신문도 있지만 게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게임 같은 거 좀 클랜에서 나가려고 하면 이제 거의 읍소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 뭐 멜론이나 이런 것들도 해지하려고 하면 막 쿠폰 막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자동 갱신을 하지 않아요. 예, 중간에 한번 끊어주면 갑자기 이제 쿠폰을 줍니다. 그 받아서 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좀 극단적인 사례가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혹시 크리에이터 분들 어도비 포토샵 이런 거 엄청 많이 쓰잖아요. 프리미어, 네, 뭐 그렇죠. 포토샵.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몇 개 추가되면 월 구독료가 비싸지니까 다들 이제 장기 플랜으로 가입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 일감이 끊겨가지고 그만두게 되면
지금까지 할인했던 걸 갑자기 청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이런 구독 서비스가 너무 많아지는데 구독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구독 서비스를 이제 할인한 것처럼 했다가 조기에 종료하면 이거를 갑자기 청구하는 이런 어도비의 형태의 지금 정부가 지금 제동을 걸고 있어가지고 요거가 사실 좀 잘 되면 우리 구독 서비스가 조금 더 합리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거 보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헬스장 구독 아. 1년치 끊으면 맞아요. 그거 한 달씩 기부천사 하면은 아니겠습니까? 6만 원, 7만 원인데 1년치 끊으면 뭐 한 달에 거의 2만 원꼴로 맞아요.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안 나가잖아요. 네. 우리 한 달도 안 나가 사실. 그렇죠. 일주일 나가고 나머지는 다 그냥 기부하고. 헬스장 사람 제일 많을 때가 1월 2일, 3일, 그렇죠. 4일부터는 없습니다. 네, 그때부터 쭉쭉 빠지고 그 광고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헬스장 3달 하면 한 달 추가한다고 이게 걸어놨는데 맞아요. 위에 고깃집에서 어차피 안 갈 건데 고기나 드세요 이러고 그런 게 있어요? 진짜 현수막 지원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 제가 아니, 보고 싶으신 것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네. 찾아서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래요? 그런 게 네, 있습니까? 네. 헬스장 위에 고깃집. 합리적인 고깃집이다. 합리적인 네. 고깃집. 어쨌든 이렇게 구독 시장이 점점 커지는 건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백종원 백종원 팀장님께서 네. 자료 준비해 주셨어요. 흑백 요리사를 백종원 팀장. 네, 맞아요, 흑백 요리사를 맞아요. 너무 봤어. 너무 요즘 봤어. 너무 많이 네. 봐가지고. 넷플릭스 구독자라서 여기 닭발 하나 추가요? 네, 고맙습니다. 안성재 셰프님. 예. 박정훈 팀장님께서 기업에게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 자세하게 정리해 준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일단 지금 구독 경제라는 부분이 크게 규모가 늘고 있는 거는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어떤 기업이 이 세계를 지배를 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사실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게 이제 OTT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OTT 시장을 초창기 때 아마 조금 생각해 보시면 물론 넷플릭스가 거의 뭐 초창기 때 독주 체제로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긴 했으나 뒤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나 여러 이제 OTT의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뭐 경쟁사들이죠. 경쟁사들이 오게 되면서 이제 뭐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구독 경제에서 기업들에게 내가 정말 시장의 지배율을 가지고 있는 또는 시장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가 또는 내가 정말 구독자들에게 이 생태계, 우리만의 견고한 생태계를 갖고 있는가 또는 소비자들이 만약에 왔을 때, 구독했을 때에 내가 이거를 확실하게 락인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면 오히려 정말 뭐 아까 흑백 요리사가 나와서 마찬가지지만 상위의 몇 개의 기업만 독식을 하는 그러한 어떤 형태를 가지지 않을까. 또는 뭐 물론 디즈니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마블에 대한 어떤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고유한 컨텐츠가 갖고 있으면 좀 다른 얘기긴 하나 네. 만약에 비슷한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만약에 그런 부분이 다른 경제사랑 비교를 했을 때 나는 여기가 소비자들이 압도적으로 어떤 기업을 선택하게 된다면 이 구독에 많이 의존해왔던 그런 기업들, 선택받지 못한 기업들은 완전히 나락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선택에 있어서도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매출 성장 추이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빨간색이 지금 최근 분기별입니다. 네. 분기별 매출 성장을 보게 되면 빨간색이 넷플릭스입니다. 예, 그리고 까만색이 지금 유튜브예요. 유튜브. 예, 그리고 회색이 지금 로쿠, 그리고 파란색이 보시게 되면 디즈니인데 지금 디즈니 같은 디즈니 경우에는 많이 많이 빠졌는데요? 빠졌죠. 예, 많이 빠졌는데 지금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게 2024년 2분기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스트리밍 서비스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양극단 현상이 점점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현상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만약 도태가 된다면 전혀 그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또는 소비자들의 어떤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에도 약간의 좀 오명이 좀 덮어 씌울 수 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독이라는 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 오묘합니다. 왜냐하면 구독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할 거면 무언가 또 나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커피 쿠폰이라든가 뭐 피자라든가 사은품이라든가 무언가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비용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저렇게 모든 업체들이 다 구독해주세요라고 할 때 비용이 다 나간다고 한다면 그거를 장기적으로 버텨내고 또 이 데이터를 들어오는 만큼 정말 이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게 구독 경제가 쫙 퍼진다고는 하지만 이게 롱런 해가지고 정말 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OTT만 봐도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OTT의 KBS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보든 안 보든 그냥 돈을 내는 네. 예, 그런 느낌이 됐는데 수신료처럼. 예, 그렇게 됐는데 사실 가장 기대를 모았던 디즈니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과가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보면 거기서 트렌드를 가져가고 규모를 가져가는 그런 기업들하고 그 기존 좀 레거시 했던 친구들이 좀 여기서는 또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것도 하나의 변화고 기업들이 새로이 또 적응해야 되는 하나의 도전이 돼버린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업들도 부담스럽겠지만 우리도 사실 요것 때문에 하나 하고 저것 때문에 하나 하면 사실 꽤 비싸잖아요. 특히 이제 그 애플에서 유튜브를 구독하게 되면 더 비쌉니다.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아이폰에서 결제를 하잖아요. 네. 지금 구글 아마 프리미엄이 14,500원일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폰에서 하면 19,500원 정도 됩니다. 아, 애플의 30% 수수료 때문에. 수수료를 가져가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 하나하나 더 계산하다 보면 이게 2만 원, 15,000원, 3,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사실 또 다른 고정비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나마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하는 게 뭐 사실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좀 애매한 경계에 있습니다만 이제 클랜을 모아가지고 공유를 많이 하죠. 아. 예, 공유를 많이 하고 이제 공유도 단체로 해외로 떠나죠. 네. 디지털 이민을 많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튀르키예라든지 실제로 가본 적이 없는 곳에다가 이제 VPN을 걸어가지고 가족 서비스를 한 다음에 초청하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를 바꾸면 6개월에 한 번은 거기서 접속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튀르키예를 가야 됩니다. 아, VPN으로. 예, 계속 VPN이 아니라 실제 거기. 실제로? 그래서 요즘 또 바뀌었어요. 요즘은 이제 이민을 어떻게 가냐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패밀리 요금이 없거든요. 네. 패밀리 요금이 있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VPN으로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 곳으로 일단은 계정주가 만든 다음에 가족으로 초대를 하는 이거 식으로. 엄청 번거롭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요금이 많이 싸지는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년으로 하면 2,000원까지도 떨어지니까 사실 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을 좀 많이들 하고들 계십니다. 이거 뭐 굳이 알릴 필요는 없지만 다들 하고 계시죠. 사실 당근이나 이런 데서 엄청 모으고 있습니다. 아까 돈쌤님이 말한 네. 그 헬스장 구독이랑 고깃집 네. 그거를 아까 너무 억울해하셔가지고 제작진이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띄워드려요? 아, 억울하실 것 같아서. 아니, 이거 그거를- 보시면 아실 텐데 한번 그걸 띄워주시면은, 제작진이 예. 찾았어요? 네. 야, 저희 역시. 작가님이 네.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네. 구글러예요. 어마어마한 구글러여서 다 찾아냅니다. 말로 국정보다 하니까 더잘 바로 찾아요. 찾아내시네요. 네, 그래서 혹시 있으시면 전 지어낸 게 띄워주시면 아니기 때문에 팩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구독 서비스 박종훈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들이 비용이 많이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네. 실이 좀 커 보일 수도 있겠다. 내실이 없는 기업, 현금이 네. 없는 기업은 부담이 많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런 근데 생각 들어요. 이게 지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이 소비에 관련돼서 또는 지금 경기 침체가 아니다 50bp 금리 인하하다 보니까 많이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소비와도 연결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소비가 또 체감 인플레이션이 좀 커서 우리가 소비를 줄여야 된다라는 많은 이제 어떤 여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면 과감하게 또 줄일 수 있는 게 구독 서비스거든요. 사실 나한테 정말 필요할까 이게 나의 필수 소비재 역할을 할까? 이러한 여러 가지 잣대를 이제 들이대면서 구독 서비스를 확 줄여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젊은층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다양한 일들을 하시면서 네. 이 자연스럽게 나가고 있는 그 금액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이게 점점 이 물가에 대해서 좀 많이 부담을 느끼게 된다면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통장에 지금 돈이 없는데 뭐가 오늘 나갔어. 네. 그러면 이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끊어내는 그러한 상황도 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경기적으로 봤을 때 모르겠어요. 지금 구독 서비스 또는 구독 경제가 지금 많이 확장되고 있고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확대되고 있는 기업들은 그만큼 생태계 어쩔 수 없이 많은 분들이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 어떤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고 네.
내가 구독 서비스로 뭔가 뭐 기업을 좀 확장시켜 나가야지라는 그러한 하지만 생태계가 약간 불안정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게서는 약간의 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실이 아닐까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지자체에서도 사실 출혈 경쟁인 게 최근에 이제 충주맨이 잘 됐잖아요. 유튜브로 네. 충주시 홍보가 엄청 잘 됐습니다. 그랬더니 뭐 울주시도 그렇고 네. 뭐 온갖 다그 시들이. 지자체 우리 그 홍보맨처럼 만들어봐라 이러다 보니까 네. 비용은 또 유튜브 제작 비용으로 따라가고 그렇다고 조회수는 그렇게 잘 안 나오고 맞아요. 이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독 경제가 네, 약간 그런 맞아요, 형태가 맞아요.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예. 듭니다. 그러면 돈쌤 계속 얘기를 들어봤을 때 뭔가 앞으로 부익부 빈익빈처럼 구독 시장에서도 잘 되는 사람만 잘 되고 못 되는 회사는 또 못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그 이런 고깃집처럼. 생태계가 안정화될 네.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구독이라는 것도 늘어나다 보니까 네. 고정비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하나 놓고 보면 사연이 다 있습니다. 여기 사진 나가고 있습니다. 사연이 다 있어요. 일단은 시간을 요거- 드리고 요거잖아요, 요거. 네 맞습니다. 이 어딘지 꼭 찾아가지고 찾아드렸잖아요. 저가 찾아가지고 얘기해 한번 주셔야죠. 제가 후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헬스 3+1 어차피 안 갈 거잖아 거기다. 예, 야, 먹는 게 그러니까 남는 거죠. 똑똑하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저렴한 여가가 되거든요. 오프라인 활동을 좀 줄이는 것이죠. 예, 돈이 없으면 주로 이제 온라인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 그런 것들 하나 둘씩 추가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예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독을 늘리는 대로 비용이 늘어나는 건 렌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지원금 많이 주고 인터넷 같은 거 뭐 지원금 많이 주고 하는데 넷플릭스 계약했다고 해가지고 뭘 주진 않거든요 요즘에는. 물론 유튜브 같은 거를 이제 제휴 요금제를 하면 뭐 구글 드라이브 100기가를 준다든지 이 정도지 뭐 실질적인 비용은 크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 때 주목을 받는 OTT가 더 있을 거죠.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같은 거. 그러니까 넷플릭스 10,000원을 줄이는 게 차라리 오프라인 모임 한 번 줄이는 것보다 오히려 비용이 더 효과가 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쨌든 사람이 여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가를 보내는데 넷플릭스를 공유해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경기 방어주의 느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여기에서 선점하는 기업들은 지금 형태의 경기 방어주로서 하나의 자리매김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구독 서비스가 확대되는 건 맞는데 그 안에서 핵심적인 컨텐츠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오히려 더 돋보일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나머지는 좀 지지부진할 네,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부분도 비용적으로 뭔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비용적으로. 비용적으로 만약에 터무니없다라면 네. 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에서 뭐 NBA나 여러 ESPN 뭐 여러 가지 스포츠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제 하려고 해요. 예, 폭스부터 해서 다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구독료 자체가 지금 50불인가 60불로 책정이 된 거예요. 한 7, 8만 원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좀 비싼데? 어. 뭐 이런 느낌이 벌써 들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너무너무 스포츠에 열광하는 그 스포츠 팬들이 너무 많긴 한데 야, 이거 구독료 5만 원, 6만 원? 아니, 50불, 60불? 약간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가격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저항선을 건들지 말아야 되고.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쓴 단위. 뭐 술 한 번 덜 먹지 뭐. 뭐 이러한. 그렇죠. 예, 그럼 그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뭐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은 사례가 쿠팡이었던 것 같습니다. 쿠팡이 이번에 월 이용료를 높였잖아요. 그래서 이탈이 좀 많을 거라고 했는데 다른 걸 자르더라고요. 그렇죠. 차라리 다른 걸 그만두고 쿠팡 없이는 살 수가 쿠팡을 없다. 계속 가져가는 거 보니까 아직 룸이 좀 남지 않았나. 그런 것들 보면은 한 10,000원 전후로는 크게 저항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포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비싸거든요. 사실 뭐 50불 정도는 아니지만 스포티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만 보더라도 다른 OTT보다 좀 비싼 면이 없잖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매니악한 것들은 가격이 조금 더 높고 퍼블릭한 것들은 한 10불 정도에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치박스도 구독으로 갈까요? 월 뭐 3,000원 이렇게? 어때요? 예. 뭐 좋죠. 여기서 말 소문이 한마디가 끝날 때마다 구독, 좋아요 예, 말씀드려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작가님이 보고 계시고 PD님이 네, 보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항상 무료로 가겠습니다. 네, 항상 언제나. 자, 그러면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짧게씩 들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박종훈 팀장님부터. 네, 지금 뭐 구독 경제 뭐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시지만 제가 뭐 한 줄 말씀드린다면 정말 넘버원만 살아남는 서바이벌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요즘에 서바이벌 프로그램 정말 많이 보실 텐데 이 구독 경제가 어느 정도 또 뭐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추후에 또 경제를 타격을 더 준다면 정말 넘버원만 살아남지 않을까. 이렇게 각 분야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지불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뿐이지 그렇죠. 구독이라 그래도 어쨌든 넘버원 핵심 컨텐츠 경쟁력 이거 있는 어차피 기업들은 어차피 살아남게 되니까 구독 서비스 알겠습니다. 돈쌤님의 오늘의 한마디는요? 저는 사실 뭐 구독 서비스가 매출을 안정성 있게 예측할 수 있어서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없잖아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들이 구독을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봐라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위에서 시켜서 하는 없잖아 느낌도 있을 텐데 네. 저희 입장에서는 뭐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오냐오냐 했더니 구독료가 좀 새로운 부담이 된 상황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점 커지는 트렌드, 구독 서비스의 명과 암,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만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 뜨겁게 불만내주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삼성전기 소식으로 첫 번째 소식 출발해보겠습니다. 리포트에서 삼성전기의 MLCC 매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삼성전기가 최근에 뭐 몇 가지 좀 이슈가 좀 있었어요. 뭐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내년도에 좀 상용화한다. 이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용이다라고 좀 밝혔는데 네. 이런 이슈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유리판 사업도 진출할 수 있다. 네. 그런 어떤 전략들이 지난 1분기, 2분기 실적 컨퍼런스에서 향후에 어떤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었고 원래 이제 본업은 카메라 모듈과 MLCC 사업이에요. 근데 네. MLCC라는 것은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좀 불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좀 얇은 판막들이 겹겹이 좀 쌓여져 있고 이 부분이 일종의 전기를 모았다가 필요할 때마다 전기를 내보내는 그런 장치다라고 좀 보면 되는데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댐이라고 보면 돼요. 댐. 그렇죠. 물을 가둬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물을 내보내는. 네. 그러니까 전기를 그렇다면 뭐 ESS처럼 많이 저장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초소형 기기, IT라든가 전장, 그다음에 뭐 차량 이런 부분들은 스마트폰 같은 데도 그렇죠. 많이 쓰이겠네요. 네. 그래서 많은 전기를 모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일정 부분에 대한 전기를 모아서 그때그때 이제 적소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게 MLCC인데 이 부분에 관련된 수요가 계속해서 좀 지난 뭐 상반기 기조까지는 좀 좋았었고 여기 더해서는 뭐 IT 수요가 아직까지 좀 많지만
전장 그리고 차량용.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를 지난 1분기에 좀 출시를 했죠. 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시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용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형 들어가는 이제 MLCC 어떤 수요처들이 좀 더 증가된 요인들이 상반기 실적 기조를 좀 이었고 이 부분이 3분기까지 그런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요. MLCC의 수요 반등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제한적인 IT 수요. 우리가 삼성전자의 실적을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3분기 IT 특히나 뭐 세트 수요가 좀 감소될 수 있다. PC와 모바일 그다음에 뭐 IT 뭐 디바이스용 뭐 기기들 네. 이게 모두 좀 포함하면 상반기 대비해서 3분기에 기저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좀 많이 들었던 부분인데 그렇다면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전체 아직까지 MLCC가 IT 향에 대한 비중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감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뭐 AI 서버용 그다음에 전장용 MLCC 확대로 인해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ASP 이 부분은 판매 가격, 판가라고 좀 볼 수 있는데 판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 이 부분은 전반적인 IT의 어떤 수요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환경들을 전장용 그리고 다른 산업용 MLCC의 수요 증가 부분으로 충분히 상쇄하면서 실적을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IT 향뿐만이 아닌 다른 쪽의 MLCC가 이미 어느 정도 선방을 쳐줘서 그래도 크게 이익 훼손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MLCC 말고도 아까 카메라 모듈도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쪽 파이프라인은 어떤가요? 전시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어떤 출하량들이 좀 증가되면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양 카메라 모듈을 많이 공급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의 출하량들이 늘어난다는 것이 그만큼 카메라 모듈의 공급량도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실적의 연동 요인인데 거의 뭐 주력 사업은 카메라 모듈 쪽에서 성장을 좀 했었고 MLCC라는 어떤 부가 그러니까 서브 지금 매출 포지션을 좀 기록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MLCC가 카메라 모듈 부분만큼의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한 이후에 오히려 이 사업 역량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요인들. 그러니까 두 가지는 어떤 이 회사의 핵심적인 어떤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 부가 사업을 보면 유리기판이라든가 전고체, 그러니까 초소형 전고체에 관련된 공급 양산 부분 이 부분은 또 다른 IT에 접목됐을 때 네. 오히려 사업적인 어떤 시너지들을 좀 고려해 보면 지금은 사실 IT 디바이스용의 어떤 국한된 어떤 이 부품의 어떤 영역들이 전장이라든가 기타 이제 AI 그리고 그 이외의 어떤 산업군으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 사업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유리기판이라는 것은 SKC가 먼저 상용화를 좀 추구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경우도 밸류체인 구성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삼성전기를 통해서 좀 주도될 수 있는 가능성들 이 부분도 주목해볼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른 파이프라인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IT향뿐 아닌 다른 쪽 MLCC가 이미 선방을 쳐줬지만 IT향 관련한 MLCC도 다음 분기나 이럴 때는 조금 더 수요가 증가해서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삼성전기에 대한 실적 부분에 대해서 3분기 IT 수요에 관련된 우려감도 있지만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다른 영역의 확장성들 여기에 더해서는 뭐 수익 지표가 좀 더 상향될 수 있는 ASP의 어떤 우상향 이 부분도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인데 삼성전기랑 항상 비교되는 종목이 있어요. 오늘 같이 준비한 이따가 좀 소개할 LG이노텍도 있는데 두 가지 종목의 어떤 차이점이 좀 있다면 같은 부분 사실 뭐 이 자율주행의 어떤 활성화 부분에 대한 연동은 IT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전장용 카메라 모듈의 공급량도 더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비슷하지만 좀 다른 행보를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삼성전기가 좀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주가 반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었나라는 관점에서는 좀 굉장히 좀 더딘 어떤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제시된 어떤 3분기 실적의 호조 부분 향후에 어떤 사업 다각화 부분들에 대한 본격적인 어떤 모멘텀이 좀 제시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이노텍과 관련한 소식들은 이따가 한번 자세히 들어보고요. 첫 번째 리포트 한 줄평 열어보겠습니다. 네, 뭘 해도 티가 안 나는 사업 이제부터 티 좀 낼 것이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바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 나왔고요. CJ 대한통운 소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트보다는 약간 새벽 배송 네. 향이거든요. 그래서 새벽 배송 서비스 굉장히 애용하는데 이번에 CJ 대한통운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좀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새로운 배송 서비스 도입한다고 하는데 네. 기대 효과는 어떤가요? 저는 이 어제 리포트를 제가 좀 점검을 좀 하면서 굉장히 주목해볼 만한 내용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오. 사업제 편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네. 이익 기조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들 이게 시작점 관점에서 리포트를 우리가 보는 효과들 중에서 항상 전반적인 어떤 투자 의견들보다는 안의 내용들 객관적인 내용들이 향후 단기 또는 중장기의 관점에서 오히려 어떤 영향으로 좀 작용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투자를 많이 접목시키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메일온의 사업 코멘트 이게 메일온 게 뭐가 메일오죠? 이 회사는 물류죠. 택배가 메일온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주 7일 배송 메일온을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CJ 대한통운이 2025년부터 주 7일 배송 시스템 메일온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는 5일째로 좀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경쟁 상대라고 불리는 쿠팡의 물류에서 2022년도, 2023년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 1위가 CJ 대한통운이었는데 어느덧 쿠팡으로부터 모든 점유율을 좀 뺏겼죠. 네. 그러니까 지금 2위로 좀 밀려났는데 점유 격차가 좀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는 오히려 이제 이 점유 격차 더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이 위기감들이 오히려 어떤 이 공격적인 어떤 전략으로 좀 선회된 흐름들 안에서 오히려 기대 요인들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 좀 보십니다. 경쟁사 쿠팡에 대적할 유행이란 대항마로 예상이 되고 있고 셀러 입장에서는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밤 12시 전에 주문할 경우에 다음 날 소비자가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에 관련된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결정이 아닌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택배 근로자들에 관련된 어떤 이 고용 시간 관련된 네. 이슈가 있었고 뭐 휴일에 관련된 어떤 근로로 인해서 뭐 약간의 좀 문제가 됐던 어떤 리스크 요인도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대리 점수를 좀 더 늘리고 오히려 택배 기사와의 어떤 윈윈 전략을 통해서 좀 뭐 사업 설명회를 좀 통해 가지고 해당되는 어떤 접점을 좀 찾게 된다면 저는 내년도 충분히 어떤 이 플랫폼을 좀 제대로 좀 잘 갖춰서 출시할 수 있는 어떤 기대 요인들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보십니다. 내용을 보면 주 5일 근무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대한통운의 이제 비용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작년 기준에 대한 이 택배 영업 비용의 이 수수료 부분은 37% 정도 좀 추정되고 있고 물동량 기준으로 좀 지급을 하고 있는데 7일 배송으로 좀 전환을 하면 이런 병목 현상들이 좀 더 개선되면서 수수료는 좀 동일하지만 오히려 좀 효율성은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부분에 노조의 호응을 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내년도에 휴업일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부분 추가 물동량은 택배 기사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기회로 좀 판단되고 있다. 그래서 7일 배송 시스템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제도를 좀 잘 갖춰서 내년 상반기에 좀 잘 추진을 좀 하게 된다면 저는 쿠팡과의 어떤 벌어지는 점유 격차를 충분히 좁힐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해봤습니다. 지금 입맛변태님께서 배송이 7일이나 걸려 어이없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네. 이 주 7일 배송이라는 게 사실 원래는 주말은 쉬어가고 평일에 5일 동안만 배송 서비스를 운영했다가 이제는 주말까지 같이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가 택배가 안 온다 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뭐 맞아요. 금요일 날 주문하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뭐 화요일 이렇게 좀 받을 수 있어서 이제 매일 배송이 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 밤 12시 전까지 주문이 완료가 되면 다음 날까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한다. 그러니까 쿠팡이 지금 새벽 배송이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펼치면서 오히려 이 풀필먼트 부분에 대한 시장 장악력들이 좀 더 커졌고 오히려 이게 플랫폼 업체들이죠. 이게 셀러사들 입장에서의 경우도 오히려 이 자사몰에 대한 어떤 판매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택배사를 좀 선호할 수 있는 경향들. 이 부분이 그동안 CJ 대한통운이 해당되는 고객을 좀 뺏겼던 사유였는데 이 부분을 주 7일째 모두로 이제 풀 가동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빼앗겼던 점유율을 다시금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관건은 얼마만큼의 택배 지급에 대한 어떤 이 수수료율이 좀 더 메리트가 있다면 전 충분히 빼앗겼던 점유율을 상당히 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가 그간 빼앗겼던 점유율을 다시 회수해 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네, 주 7일 배송 시스템 매일 오네, 수급도 들어오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LG 이노텍 소식이고요. 대신증권에서 다뤄줬습니다. 특히 애플 수혜주로 많이 뽑히는 만큼 이번에 아이폰 16 출시 이후에 여러 가지 향방이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LG노텍을 좀 바라보는 저희가 BH도 마찬가지고 LG노텍도 제가 좀 많이 가져왔던 종목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 아이폰 16 시리즈의 출시, 이 부분은 오히려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는데 아이폰 16 시리즈가 출시가 되고 난 이후에 초기 흥행은 냉정하게 말해서 좀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 이유는 사실 애플이 저는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어떤 의구심이 좀 들 정도로 네. 인텔리전스 탑재를 바로가 아니라 10월로 좀 이연됐다는 겁니다. 이것도 미국 내에서 정식 버전이 아니라 베타 서비스. 그 연말 정도가 되면 안정화된 인텔리전스가 다시금 좀 탑재될 수 있는 그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탑재가 좀 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이어질 것이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이 AI에 적용되고 있는 이 각국의 언어가 네. 한국의 경우에는 뭐 내년에도 출시가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뭐 대규모 시장이었던 중국도 내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이 예상했던 어떤 기대 수요들이 사실상 지금 당장 아이폰 16을 살 필요가 있나? 라는 의구심으로 좀 바뀌면서 오히려 초기 판매량이 좀 감소될 수 있고 사전 구매 예약량도 크게 좀 감소됐던 원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해 봤는데 여기 대해서는 3분기 영업이익에 관련해서는 부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증권사들의 전망치는 이익이 굉장히 좀 크게 상향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 효과들이 좀 있었지만 오히려 부진이라는 좀 단어를 썼는데 세부 사항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은 2,617억, 종전 추정과 컨센서스 대비해서 하회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영업이익은 2,617억을 좀 제시했는데 기존에 3,040억을 좀 제시했어요. 그런데 약 300억 정도, 전체적으로는 300억, 한 400억 정도가 감소되게 된 이 배경에는 네. 환율의 감소 요인, 금리 인하에 따른 환율의 최근 변동 요인 때문에 환율의 소폭 하락 부분, 이 부분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아이폰 16의 초기 공급량들이 감소될 수 있다. 자, 이런 우려 요인들이 오히려 실적의 기대치를 좀 낮춘 계기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로 보고 있고요. 2024년도 3분기에 아이폰 16 시리즈를 포함한 카메라 모듈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6%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되고 있는데 애플의 인텔리전스 적용 기대감, 유통시장에서 재고 건전한 효과로 인해서 초기에는 안정적인 생산은 좀 일어날 수 있다. 초기 물량에 관련된 대응 수요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좀 지속되려면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가 돼야 되는데 사전 구매량들이 당초 기대치를 좀 하회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좀 중국에서에 대한 시장 부분은 굳이 자국의 언어 모델이 지원되지 않는데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네. 주변에 아이폰을 좀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봐도 지금 당장 바꿀 생각은 많이 없어졌다라는 뜻을 많이 제가 들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 기대 요인들이 그래도 올해 연말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들이 좀 있지만 인텔리전스가 탑재가 되고 언어 모델이 지원되는 구간에는 네. 오히려 해당되는 어떤 이 대규 수요라든가 교체 수요는 다시금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에 대한 힌트는 아이폰 15 시리즈가 지난해 출시가 됐을 때 초기 흥행에는 좀 실패했지만 오히려 올해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면 판매량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했던 원인들. 이 부분은 물론 뭐 할인 정책도 좀 있었지만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이 아이폰 15 시리즈보다 아이폰 16에 관련된 수요 기대가 좀 더 크다는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전 충분히 내년도 상반기에는 오히려 아이폰 16 시리즈의 공급량들이 더 크게 증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환율이 떨어지고 또 아이폰 16의 초기 공급량이 좀 감소될 거라고 하는 우려감 때문에 실적에 대한 좀 전망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텔리전스가 탑재되고 또 언어 모델이 구체화된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논할 만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크게 훼손되지는 않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네, 애플이 뒤통수를 때릴 줄이야. 실적 정체는 일시적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불만하는 리포트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삼성전기 그리고 CJ 대한통운, LG 이노텍까지 3가지 종목 이슈 다뤄봤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1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점심 먹기 전 장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승폭을 계속 좀 줄이고 있네요. 코스피가 0.14% 플러스, 개장 때는 0.5% 정도 오르다가 2635선으로 상승폭을 조금 반납을 했습니다. 힘이 좀 부족한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세를 더 넓혀가고 있는 2,5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37% 플러스 77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신한투자증권의 황유현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어제 뭐 금투세 토론도 있었고,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을 기다리기도 하는 이번 주, 그리고 9월에 또 마지막 주이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시장의 흐름은 어떤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황유현 팀장님부터. 일단은 어제 반등은 뭐 금투세 토론 영향보다 중국 부양책 영향이 매우 컸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화학주, 그다음에 어제는 조금 잠잠했던 이제 호텔신라라던가, 그다음에 화장품 주식들, 그 중국 소비재 관련 주식들이 오늘 많이 올라왔죠. 화장품 안에서도 특징적인 거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중국 비중이 높다라는 이유로 그동안 상반기에 다른 화장품 주식들, 중소형 화장품 주식들 올라갔을 때 안 갔던 대형 화장품 회사들이 오늘 좀 많이 올라갔다는 게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면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제 오늘은 좀 중국과 관련된, 중국 부양과 관련된 모멘텀이 좀 아직까지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주도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재미는 지금 없을 겁니다. 당연히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위에 있는 것들이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바닥에 있는 것들이 튀어 올라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이격을 서로 줄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수익이 많이 나셨던 분들은 오늘 조금 재미없을 거고, 조금 물렸던 분들은 오늘 반등이 나오는 거고,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간에서의 바닥에 있는 주식들의 반등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닥 탈출의 신호로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업종과 종목별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분명히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 쌓였던 물량들 소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기 때문에 바닥에서 반등 준다고 해서 일단은 어떻게 우리가 엑시트 전략 또 리스크 관리 전략을 어떻게 할지 세워야 되는 게 그쪽을 가지고 보유하신 분들의 생각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사실 며칠 동안 계속 또 매도하고 있죠. 오늘도 매도하고 있고 19거래일 중에서 18거래일 매도입니다. 그렇죠. 다만 과거와 좀 다른 점은요. 최근에도 뭐 매도는 됐지만 최근에 선물 지수를 보면 오늘까지 연속 5일 순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할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외국인들의 파생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선물 밑에 있을 때 싸게 모으고 네. 나중에 현물 들어 올리면 선물하고 현물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특히 대형주는 포트에 꼭 있어야 된다. 뭐가 됐든지 꼭 간에. 있어야 된다. 네. 그 이유는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요. 결국은 지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이게 지수에 대한 배팅인 거잖아요. 선물 일단 올라간다니. 외국인들이 여기서 급격하게 손절하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9월달 동시만기 이후에 그때까지 계속 매도 우위였었거든요. 중립이었습니다. 근데 네. 그 이후로 지금 순매수 명절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순매수가 지금 계속 선물 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밀릴 만큼 밀렸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내일 있고 다음 주에 삼성전자 감정 실적 발표 있지만 사실 뭐 여전히 기대보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만 주가는 이미 많이 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큼의 가이던스, 얼마큼의 실적 발표할지는 모르지만 이미 어느 정도 다 반영됐다. 그리고 금투세 쪽에서도 일단은 긍정적인 기운들이 계속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시장에서는 뭐 신고가 가는 종목이든 바닥에 있는 종목이든 네. 뭐 대형주든 뭐 중소형주든 일단은 주식 비중을 굳이 줄일 필요는 없다. 뭐 오늘 밀린다고 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일단 사는 분위기는 맞는데 그 안에서 뭘 사야지 더 많이 그렇죠. 수익을 극대화될지에 대한 그렇습니다. 고민. 알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한테도 같은 질문 드린다면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 가운데 시장은 좀 빨간불 켜주는 것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네, 일단 뭐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은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가 굉장히 좀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또 영향력이 굉장히 좀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그 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크고 강력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을 좀 끌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의 분위기도 지금 연착륙에 대한 낙관적인 이야기들이 좀 더 지배적으로 점점 좀 상황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동안 낙폭과대가 좀 심했던 종목들 위주로는 비중을 조절하면서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측면이 아까도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 주요국들이 금리를 많이 그러니까 이제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또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거래 대금이 좀 제한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세계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이제 풀리는 효과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효과가 우리나라에도 좀 늦지만 또 우리나라는 좀 특별하게 금투세라는 또 이 특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완화가 되고 또 유동성이 풍부해진 부분과 같이 좀 맞물린다라고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특수성에 대한 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공격적으로 막 매매를 해도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조심스럽지만 이제는 낙폭과대 심했던 종목들 위주로는 비중 조절하시면서 저도 약간은 대장주 의 흐름을 가져갔던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해 보시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황유현 팀장님한테 첫 번째, 제약바이오가 살짝 쉬어간다. 네.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가 힘을 받아서 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타나는 건지 혹은 몇 주 전, 몇 달 전에 반도체처럼 하락세의 기운인데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건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아닙니다. 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KB금융이나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5%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네. 밸류업 지수가 공개되면서 이렇게 KB금융이나 물산이나 생명이나 이런 종목들은 또 빠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둘 중에 하나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바이오는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업, 바이오도 많이들 들으셨으니까 밸류업은 지금 매수기인 것 같아요. KB금융부터 시작해서 사실 KB금융은
어제 밸류업 지수 빠졌습니다. 리스트에서. 그렇죠. 조금 뭐 내부적으로도 말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빠진 상황입니다. 근데 뭐 사실 들어올 수급이 안 들어온다라는 것에 대한 뭐 이제 좀 기대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물산은 모르겠습니다만 KB금융이나 하나금융이 지금 두 개는 빠졌거든요. 일단은 배당주 관점에서는 분명히 지금은 전 접근하셔도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주 말씀해 주셨고 제약바이오도 걱정할 필요 없다. 이재은 대표님. 네, 제약바이오는 저는 조정 같아요. 지금 그래요?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대장주격의 종목들이 오늘 좀 거의 다 빠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쉬어가는 구간에 단기적으로 그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던 만큼 오늘은 중국 관련돼서 이제 부양책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의 상승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게 뭐 일부는 매물에 대한 뭐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바이오가 끝났다라고 판단하기엔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이오는 여전히 상승의 기조는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밸류업 관련돼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많지만 주주 환원에 대해서 좀 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강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저도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 종목들의 흐름이 앞으로도 어떻게 펼쳐질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떤 섹터들을 봐야 될까요? 이지은 대표님의 발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차 전지, 이번엔 정말 기회일까? 2차 전지주 그래도 꽤 많이 올라왔죠. LG엔솔 같은 경우도 3개월 차트를 보면은 30만 원에서 지금 41만 원 정도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오늘은 포스코홀딩스가 살짝 빠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흐름 자체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 왜 이걸 가져오셨는지요? 네, 일단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뭐 예전만큼의 시세의 연속성과 상승이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낙폭과대 관련돼서는 저는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는 이제는 어느 정도는 좀 봐야 되는 시기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계속 좀 들여오긴 했었어요. 근데 보수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계속 좀 끈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은 긍정과 부정의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돼서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게 지금 2차 전지가 최근에 올랐던 이유가 시작이 이제 전기차 화재라는 그 이슈로 시작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뭐 전기차 캐즘 그리고 전기차는 판매가 잘 되지 않는다. 인도량이 계속 증가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의 투심을 좀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는 해소 국면으로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GM도 지금 판매량이 큰 폭으로 상승은 아니지만 소폭씩 계속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수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좀 찍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투심을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독일 쪽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했다가 다시 한번 부활시킨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다시 부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의 그 소비자들에게 구매 욕구에 대한 부분들 좀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G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업사원들이 계속해서 단가 같은 경우에 좀 낮추면서 소비자들이 더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 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지금 이제 결국에는 전기차를 일시불로 구입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잖아요.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금리가 좀 빠지면서 오히려 메리트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들로 봤었을 때 저는 좀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환경들이 이제는 좀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미 대선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존재는 합니다. 만약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보조금에 대한 부분, IRA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축소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발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저는 지금은 우리가 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41만 원대 가격인데 이 가격을 우리가 다시 예전만큼의 가격대를 다시 볼 수 있다. 62만
2만 원대 부근으로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수익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한 50만 원대 부근까지는 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님께서도 2차 전지 투심 개선에다가 독일에서 보조금 지급 플러스 테슬라 이슈 플러스 중국 경기 부양책 이런 점으로 모멘텀이나 호재들이 꽤 많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황유현 팀장님도 2차 전지가 마음속에 탑 섹터 안에 올라와 있는지 탑까지는 아니고요. 한 4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위. 어려운 시장에 4위면은 네, 약간 그렇죠. 아리까리한데요. 뭐 한 몇 달 전보다는 확실히 저도 뷰는 바뀌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대형 셀 종목들 위주로는 대형 이제 2차 전지 섹터 중에서도 큰 종목들 위주로는 추천도 많이 드리고는 있습니다. SDI나 LG 엔솔 정도는 일단은 정책이 일단 바뀌었고 일단은 업황도 최악인 건 최악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독일에서 정책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투심 개선 플러스 앞으로 판매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좀 좋은 긍정적으로 바뀌었고요. 다만 2차 전지가 작년에는 2022년, 2023년에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 우르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번 반등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분명히 다시 선택받은 종목들이 있을 거고 제자리 가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그거에 반해서 아예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제 그 최근 1년 동안 옥석이 분명히 가려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편한 투자는 분명히 대형사들이에요. 왜냐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어쨌든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리고 셀업체들은 리튬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뭐 어떻게든 상대적으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내려갈 때는 사실 악재에 민감하게 반영했지만 또 네. 올라갈 때는 또 그 리튬 가격이 떨어졌지만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또 명분이 또 붙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수익률은 좀 적더라도 사실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수익률은 훨씬 더 크겠죠. 또 아니면 또 그 밑에 단에 있는 다른 소부장들이 근데 지금 마음 편하게 투자하실 거면 LG 엔솔이나 삼성 SDI, 뭐 에코프로 그리고 또 에코프로 BM 뭐 그런 뭐 그래도 대표 주식들을 네네. 매매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이요. 네. 조금 더 무겁지만 진중하면서도 중장기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그렇습니다. 구간에서 좀 싸다는 평가를 할 수는 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진 대표님 그럼 2차 전지 중에서 종목을 주신다면? 네, 지금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대형 위주 이제 셀 업체들 위주로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관련돼서 대형주 아니면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대주전자재료라는 기업을 좀 소개를 이 안에서 드리면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기업입니다. 지금 실리콘 음극재는 결국엔 배터리 성능을 양극재든 음극재든 더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도 향상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에너지 밀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채택하는 이제 업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결국 지금 계속 원하는 거는 배터리를 더 좋게 만들고 가격적인 경쟁력을 잡아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러한 기조로 가는 흐름 속에서 실리콘 음극재 채택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분기 때도 실적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제 그 기반에는 실리콘 음극재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찍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기아의 EV3 쪽에서 매출이 좀 크게 발생을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의 모멘텀도 앞으로 이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테슬라에 또 공급을 임박했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모멘텀적으로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저도 마찬가지로 아마 예전처럼 모든 기업들이 다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정말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리콘 음극재라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대주전자재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 컬렉터님께서 2차 전지 더 이상 물탈 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쌓여있는 매물대나 네. 재료의 신선도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전고체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저도 전고체 배터리 쪽도 계속 조금 좋게 보고 있는데 특히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기업들도 좀 전망이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서 제가 가장 포인트로 봤던 건 결국에는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를 했을 때 2차 전지 관련돼서 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쭉 연결이 됐을 때 실적까지 같이 좀 당장 좋게 보이는 기업들이 저는 시장에서는 좀 더 퍼포먼스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전고체 관련돼서는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엔 단기적으로도 괜찮지만 좀 더 길게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종목까지 드렸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종목은 오후장 공략주에 또 갖고 오셨기 때문에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윤 팀장님 더 코멘트 없으시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황윤 팀장님이 갖고 오신 주제인데요. 두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자, 이제는 해리스 트레이드 풍력 이렇게 갖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뭐 속보도 아까 나가기는 했었지만 해리스 캠프 선거사무소에 총격, 간밤에 총격이 있었다. 근데 사무실 안에는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특히 혐오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뭐랄까요? 폭력 이런 것도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리스와 트럼프 박빙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트레이드로 가야 되는 이유는 네. 일단은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리스크부터 말씀드리면 정치 리스크가 가장 큰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해상 폭력 쪽에서 좀 제한을 자기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 타격은 있을 겁니다. 다만 만약에 해리스가 지금 선거가 한 40여일 남았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강하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쪽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풍력을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한 달 전쯤에 실스 윈드를 뭐 장중 공략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업황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9월달 8월 말과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었죠.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예. 원래 풍력이 대규모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육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한 5년에서 7년,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까지도 걸리는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장기간의 자금 조달을 세워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금을 가지고 와서 이제 부지를 선정하고 짓는 작업인데 사실 그동안이라기보다 2022년, 23년이 계속 고금리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23년 말부터 관련 폭력 프로젝트들이 생각보다 많이 망가졌습니다. 없어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여타 뭐 GM에서도 좀 자기 책임은 아니라고 밝긴 했습니다만 GM 한 2조 원짜리 터빈 사고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미국에서 폭력 관련 주식들의 흐름을 보면 작년 10월 11월부터 주가가 급격하게 고꾸라져서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올 상반 2분기 실적 발표를 CS-윈드가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잘 나왔습니다. 일단은 단가 협상들을 잘했고 폭력 프로젝트들이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시장 업황 전체에 좀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뭐 민주당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긍정적인 탄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도 저는 그때 뭐 선거 전후에는 좀 영향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또는 속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계속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지금 육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텍사스 지방에 이미 굉장히 많은 풍력 육상 타워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풍력이나 신재생 에너지에 있어서 그렇게 포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 이제 앞으로 더 큰 기회는 해상 풍력 쪽인데, 근데 해상 풍력도 지금 AI와 관련 맞물려서 전력과 관련 맞물려서 아마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는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동부 쪽에 많이 깔려 있거든요. 네. 표를 보여주시면 재생에너지 설치량을 보면 미국 내륙에는 이제 그 텍사스 쪽이나 이런 쪽에는 육상 풍력이 많이 깔려 있고요. 미국 동부 쪽에는 민주당 쪽에 굉장히 많이
해상 폭력 관련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미국 동부 쪽에 해상 폭력들을 설치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LS 전선이 이쪽에다가 이제 신규 설비 투자를 했죠. 해저 케이블을 위한.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는 이제 풍력이 전체적으로 많이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그 해리스가 된다라고 하면 더 좀 약간 급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전체 풍력 중에서 육상 풍력이 한 9 정도 되고요. 해상 풍력이 한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압도적으로 육상 풍력이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당연히 바다로 가면 갈수록 바람의 색이, 이제 바람의 질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네.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계속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바람이 세기 때문에 효율이 많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 해상 풍력이 계속 앞으로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정치 리스크 때문에 속도가 조절 또는 시장의 심리 때문에 좀 주가는 조금 조정받을 수 있다. 다만 길게 본다라고 하면 시대의 흐름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일단은 금리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일단은 당분간은 금리가 계속 인하 기조이기도 하고요. 과거의 폭력이 이제 이런 리스크들 때문에, 금리에 민감한 리스크들 때문에 많이 영향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특히 이제 유럽이 이런 기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는 대륙인데, 유럽 쪽에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력과 관련 큰 기업들이 대부분 덴마크, 노르웨이, 스페인 이런 쪽에 많이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자금 조달을 그래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녹색 채권 같은 정말 장기채들, 금리 변동이 좀 덜 민감한 그런 채권들을 많이, 금융 상품들을 많이 이용해서 발행을 해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리 민감도도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려면 기후 변화에 있어서 재생에너지들은 계속 늘려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풍력은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큰 주식이 사실 CS 윈드 정도밖에 없기는 네. 하거든요. 근데 미국 쪽으로 좀 넓혀보면 팬이라고 하는 ETF도 있고요. 그 안에 살펴보면 쭉 기업들 보면 CS 윈드라는 기업도 한 1% 정도 ETF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관련 산업은 앞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조금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은 어떠세요? 풍력 너무 좋다는데. 저도 좋게는 보고 있어요. 일단 좋게는 보고 있어요. 네, 일단 금리 인하가 결국에는 좀 촉매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업황 개선이 굉장히 좀 시급했던 쪽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고금리로 인해서 전력 단가 공급 계약이 낮게 돼서 일부 프로젝트가 취소되기도 했고 연기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이 다시 부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뭐 우리가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고, 탄소 중립을 하다 보면 전동화 그리고 AI랑 관련된 전력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 무탄소 전원이다 보니 해상 풍력은 좀 필수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들이 다시 시작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기업, 뭐 CS 윈드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 인하가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나라들이 점점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우리나라 관련돼서 지금 해상 풍력 프로젝트들도 계속 좀 이야기는 나오고 있어요. 정부 정책 쪽으로. 그래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투심의 개선 효과와 함께 좀 불러일으켜질 수 있다라고 봐서, 저도 풍력 관련된 종목들은 그동안 조정 기간이 너무 길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금리 기조 변화로 인해서 좀 다시 한번 촉매제 역할이 돼서 좀 투심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믿고 풍력 사요? 네. 네. 분할 매수로 진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발제 잘 들어봤고요. 2차 전지 하나, 그리고 풍력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종목들 그래도 관심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도 충분히 있는 종목들과 섹터들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략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넉넉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과 황희연 팀장님의 5장 공략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볼 수 있는 종목들은 PNT와 CS 윈드 이렇게 두 개 가져오셨습니다. 이지은 대표님부터 PNT 넉넉하게 하셔도 됩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2차 전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실적에 좀 포인트 맞춰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대주전자 재료랑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전극 장비 공급 업체인데 주요 제품은 커팅, 그리고 프레싱, 슬리팅에 사용되는 롤투롤 장비를 지금 3사 모두에게 우리나라 배터리 3사 모두에게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업의 키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서의 매출도 좀 뭐 잘 아시는 리비안이나 이런 기업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수주 잔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2024년 2분기 기준 수주 잔고는 2조 498억 원이고요. 이 중에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이 영위하는 부분이 75%를 차지하고 있어서 2차 전지에서 그만큼 수익이 잘 발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2분기 때 이제 좀 수익 관련돼서 이제 실적 관련돼서 중국의 자회사 법인 쪽에 나가는 비용이 좀 많아서 부진한 부분이 좀 보이기도 했지만 이 부분은 이제 점차 뭐 일회성 비용까지는 아니지만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내년에 신규 매출처에 대한 좀 확대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엔 ESS용 LFP 배터리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배터리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용 활물질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는 결국에 수직 계열화 또한 가능할 수가 있게 되고요. 지금 ESS용 LFP 배터리는 내년 하반기 생산 개시가 목표인데 또 강력한 하나의 새로운 모멘텀을 장착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이 기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극 공정 장비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마진 제품이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뭐 인도, 캐나다 여러 나라들도 고객사로 이미 가지고 있어서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 포트폴리오 기반 매출처 확보를 다변화할 수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인 포인트고요. 지금 최근에 건식 장비 수주 또한 또 일으킨 만큼 앞으로 또 더욱더 좀 수주에 대한 소식들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 기업으로 봤을 때 포인트는 수주 잔고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고마진 제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ESS용 LFP 배터리가 내년 하반기에는 또 양산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포인트를 가지고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보면 지금 굉장히 좀 추세적으로 탄력이 좀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121선 위로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지금 방송 전에 한 1% 정도만 올라주길 바랬는데 네. 지금 4%에서 5% 이미 상승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65,000원대 부분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네. 지금 61선 돌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오늘 돌파가 되었기 때문에 65,000원까지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지난 저점 부근이었던 46,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NT 목표가 손절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황희연 팀장님 CS윈드 사실 아까 풍력하면서 내용은 다 말씀해 주셨고 요거는 대표주라서 네. 따로 그렇게 크게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만 딱딱 짚어주시고 가격까지. 전체 풍력 타워에서 타워만 만드는 회사입니다. 타워랑 이제 하부 구조물 인수를 했기 때문에 타워 아직 하부 구조물도 하는데요. 풍력 타워가 전체 비용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해요. 풍력 전체 타워에서 이제 그 타워 및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잘 나왔고요. 블라트라는 회사가 인수한 이후에 1분기 실적이 1, 2분기 실적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8월 달에 있었던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지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흐름도 좀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주이기 때문에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2주 신고가 목표가 손절가는 마이너스 5% 잡아주셨습니다. 자, CS윈드 PNT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지은 대표님, 황희연 팀장님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